잠깐 들어오실래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아파트 옆집에 혼자 사는 그녀가 얇은 잠옷 가운만 걸친 채 말했고, 잠시 후 그녀의 손이 그의 허벅지에 닿는 그 순간, 그날의 밤 하늘은 서로를 위한 격렬한 숨결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끝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어디서도 듣지 못한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식입니다. 올해로 63이죠. 퇴직한 지 벌써 1년. 30년 가까이 사업만 하다 갑자기 멈춰선 제 일상은 솔직히 적응이 쉽진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생에게 사업을 다 넘겨주고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40년을 같이 산 아내와는 이혼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성격 차이도 좀 있고 같이 있으면 늘 싸우기만 했죠.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하고 호주로 나가 살면서 연락 한 번 없네요. 몇 년 전까지 돈 필요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더니 이젠 먹고 살만한 가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늦잠을 자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섰죠.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정리하고 구두의 마지막 먼지를 털어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발 앞에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자 속옷이 문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여성의 속옷이었죠. 진한 붉은 장미색의 속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누가 놓고라도 간 건가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극적였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한 층에 2개 호실밖에 없는 아파트인데 딱 봐도 옆집에 사는 여성이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옆집, 한지선 씨. 얼마 전까지 빈집이었는데 몇 달 전에 이사 왔어요. 머리카락이 길고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던 50대 여성이었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인사를 주고받은 건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댔어요. 이걸 갖다 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할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제 문 앞에 있다는 건 그분 입장에선 참 민망할 일일 테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하던 문이 열렸고 얇은 잠옷 가운 하나만 걸친 지선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제가 머뭇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걸 보여주자 그녀는 순간 눈이 커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저 세상에. 무인 세탁방 다녀왔는데 들고 오다가 흘렸나 봐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몰라서요. 제 문 앞에 있어서. 지선 씨는 허리를 숙이며 죄송해요. 정말 민망하네요. 하며 속옷을 받아들었어요. 잠깐의 침묵. 뭔가 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때였죠. 지선 씨가 갑자기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는데 제가 키가 작아서 의자에 올라서도 안 닿더라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 순간 당황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에 그럼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선 씨 집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살림살이가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요?
향초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퍼지고 창가 커튼은 레이스가 살짝 달려 있었어요. 눈길이 가더군요. 저기 전등이 저거예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팔이 안 닿더라고요. 지선 씨가 부엌에서 흰색 의자 하나를 꺼내 거실 중앙에 두었고 저는 조심히 올라섰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이 정도는. 예전에 우리 집도 다 제가 갈았거든요. 전등 커버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는데 균형이 약간 흔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리 쪽에 살짝 닿는 손의 느낌. 지선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저 혹시 흔들릴까봐 잡아드릴게요. 그 손,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에 촉감이 묘하게 느껴지더군요. 그게 그냥 균형 잡아주는 손 이상의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잠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나 참,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그 감각을 외면하기 어려웠죠. 전등 커버를 열고 새 전구로 갈아 끼우고 다시 고정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선 씨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잠깐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저 너무 죄송해서요. 아, 그럼 뭐 잠깐만요. 거절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저도 그다지 싫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두 잔의 커피가 놓였고 지선 씨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혼자 계신다고 하셨죠? 예. 아내랑 별거 중입니다. 저도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그 말에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전 30년을 사업에만 매달렸어요. 정작 중요한 건 제대로 못 챙기고. 지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대화가 없어서 끝났어요. 서로 피곤하니까 말도 줄고 눈도 안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박혔어요. 우리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서요.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랑 커피도 마시고 저도 웃었죠. 그러게요. 덕분에 맛있는 커피를 얻어먹네요.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그 순간 잠깐이었지만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잡았을 때의 그 손, 커피잔을 마주들며 웃던 그 미소. 그런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지만 도무지 활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그냥 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실 창가에서 옆집 베란다를 쓱 훑어보는 제 자신이 좀 웃기더군요. 이 사람아, 왜 이러고 있냐?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쪽 창가의 하얀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눈에 띄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시 후 지선 씨가 어제 입고 있던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우아하게 기지개를 펴는 그 모습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였죠. 그녀는 커튼을 열며 햇빛에 눈을 찡그렸고 잠깐 저랑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휴, 미쳤구만. 내가 뭐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건 고작 한두 번. 그런데 왜 이리 자꾸 떠오르는지 딱히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등 하나 갈아주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런 감정이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 마시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시원함이 속을 식히기엔 좀 부족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책이라도 좀 읽자 싶어 책장 앞에 섰습니다. 책을 펼치고 2페이지 정도 넘겼을까? 또다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아. 너 왜 이러니?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대면서 자꾸 시선이 창밖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도 참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감정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약속이 있어 나가려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는데 딱 그 타이밍에 옆집 문도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지선 씨였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는 약간 놀란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지선 씨는 밝은 베이지색 재킷에 흰색 긴 바지를 입은 스타일이 아침보다 훨씬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우린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꽤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오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선 씨가 옆으로 살짝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면 식사 잘 챙기세요? 네. 아, 예. 뭐 대충은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요리도 하기 싫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린 나란히 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2사람만의 좁은 공간에 조용한 음악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1층 버튼이 눌러졌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우린 서로 닮은 구석이 많네요. 혼자 살고 외롭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이웃인데 이렇게 통하는 게 많다니. 이런 게 운명적인 만남 아닐까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이 제 심장을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죠. 전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나서며 괜히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몇 발자국. 서로 눈치 보듯 말이 없었고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많은 말을 대신하는 듯 했죠.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 지선 씨도요. 짧은 인사.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저는 왼쪽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제 발걸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선 다음에도 또 마주쳤으면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때까진 저도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후부터 흩뿌리던 비는 점점 굵어졌고 창밖엔 회색빛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죠. 혼자 있는 저녁은 늘 그랬듯 뭘 해먹기도 애매하고 대충 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 때우면 그만이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저 창문 밖 젖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띵동.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자 지선 씨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파전 접시와 다른 한 손에는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더니 그녀는 막걸리 병을 흔들며 말했어요. 비 오니까 파전이랑 막걸리가 생각나서. 근데 혼자 먹긴 좀 그래서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파전 접시와 막걸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집에서 부쳤어요. 어서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 지선 씨는 젓가락으로 파전을 찍고 막걸리를 흔들며 술잔에 따랐죠. 전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으로 파전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녀가 막걸리 잔을 들더니 말했죠. 이런 비 오는 날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이런 날은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우리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끈한 파전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부드러운 막걸리 맛이 서로의 긴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정식 씨 댁에 그림이 참 많네요. 지선 씨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구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비싸 보이는데요. 젊을 땐 일만 했거든요. 재미도 모르고, 가족도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 돈은 좀 벌었는데, 이젠 아내를 잃게 생겼네요. 그 말에 지선 씨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막걸리 한 잔을 비우고 답했습니다. 가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린 것 같네요. 짧은 대답이 오가고 그 뒤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대신해 주었죠.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놀라 고개를 들었고 지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말 갑작스러우려나요?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저는 좋아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머무는 시간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도 더 잡지도 못한 채 잠시 그렇게 눈을 마주봤습니다. 지선 씨의 눈빛은 그전보다 더 부드럽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눈빛이 어쩌면 제 안에 깊숙이 숨어 있던 같은 외로움하고 맞닿는 느낌이 들었죠. 정식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엔 술기운만큼이나 조용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며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며 살짝 웃었고 저는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 미소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죠. 괜찮죠?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엔 창밖에 빗소리가 들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의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시간을 앞두고 망설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난 아직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데. 하지만 그녀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말했어요. 그냥 오늘만은 서로 위로해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요.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의 밤은 어떤 날보다 격렬했고 비 오는 날만큼이나 그녀는 깊숙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녀의 체온, 손끝, 귓가에 스치는 숨결 하나하나가 참 오래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욕망인지, 사랑의 시작인지, 그땐 잘 몰랐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고, 창밖은 환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늦잠을 좀 자려다 누군가 현관 앞을 분주히 드나드는 소리에 잠이 깼죠. 문득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봤더니 지선 씨가 비닐봉투 2개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선 씨.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나, 제가 깨우진 않았죠? 미역국 끓였는데 드셔보시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의 일 때문일까요? 저는 왠지 그녀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처음 사업 준비한다고 바쁜 시절 아내가 저를 챙겨주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혼자 드시기엔 좀 많을 거예요. 반찬도 몇 가지 했어요. 같이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녀는 이미 식탁 위에 국과 반찬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부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김치, 콩자반, 장조림, 호박볶음. 그녀의 반찬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전 이렇게 챙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위 미세한 먼지를 손끝으로 쓸고 물티슈를 꺼내 부엌 손잡이까지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긴 먼지가 좀 많네요. 혼자 계시면 청소도 잘 안 하시죠? 아, 뭐 그러려니 하죠. 저는 괜히 커피포트를 눌러놓고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걸레를 들고 바닥도 훑기 시작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 우유는 상했어요. 이런 건 미리 버리셔야죠. 제가 버릴게요. 됐어요. 저 정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익숙하게 주방을 누비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린 그냥 어젯밤 한 번 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챙기지? 그녀가 제 양복 자켓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이건 드라이 맡기세요. 너무 더럽네요. 아, 네. 그럴게요. 그녀는 제 앞을 지나가면서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젠 어딘가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는 듯 했죠. 제가 느끼기엔 우린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그녀는 제 아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선 씨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엔 반찬, 점심엔 미숫가루나 계절과일, 저녁엔 따뜻한 국물에 찐 고등어까지 매번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해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돼요. 제가 원래 챙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처음 며칠은 고맙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문 앞에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없는 동안 잠깐 지선 씨가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전날 남기고 간 반찬 용기를 가지러 왔다는 말과 함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더군요. 반찬 통가지러 왔는데 안 계시네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나올게요. 외출 중이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뭐, 별 다른 짓은 안 하겠지.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다가 문득 아내가 쓰던 장식장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방 한쪽에 놓인 하얀 장식장 서랍. 아내가 자주 쓰던 귀걸이들과 목걸이를 넣어두던 그 서랍이었죠. 가끔 제가 닫아두곤 했는데 그날따라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귀걸이들이 놓여 있던 순서가 기억 속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 봤던 모습이랑 어딘가 어긋나 있었고 몇 쌍은 아예 안 보였습니다. 내 착각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아끼던 진주 귀걸이 한 쌍도 보이지 않았고 은색링 귀걸이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지선 씨가 하지만 바로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훔쳤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집 나갈 때 들고 나갔나?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하고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제 집에 들어오곤 했지만 그 미소가 이젠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선 씨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찬이든 과일이든 소소한 이유를 만들어서요. 그날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스치고 베란다 쪽에 놓인 화분 잎사귀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지선 씨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화과 몇 개가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죠. 이거 아는 분이 직접 따다 주셨다면서 나눠주셨어요. 저 혼자 먹긴 많아서 좀 챙겨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무화과가 담긴 접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살짝 말을 얹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만 집 구경해도 될까요? 예? 전 얼떨결에 되물었습니다. 집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림도 많고 가구들도 특이하고 정식 씨 혼자 사시니까 어떻게 정리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은 매우 자연스럽고 가볍게 들렸지만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거절하면 괜히 의심하는 것 같고 허락하면 이게 괜찮은 건가 싶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럼 뭐, 잠깐 둘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선 씨는 신이 난 듯 집안을 살폈습니다. 어머, 이거 이탈리아에서 만든 옷장 아니에요? 어머, 저 이런 타일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녀는 마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듯 집안 여기저기를 쭉 살폈습니다. 그러다 TV 위쪽에 걸린 그림 앞에 멈춰서며 말했죠. 이 그림 혹시 직접 고르신 거예요? 아니요, 아내가요. 예전엔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위 쿠션을 매만지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안방 쪽으로 옮겼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귀걸이함이 너무 예뻐 보여서요. 전 무의식적으로 귀걸이함이란 단어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안방에 귀걸이함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정식 씨랑 잘 때 살짝 보였어요. 여자들 그런 거 보면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이미 안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들어와 침대 옆 협탁을 쓱 훑고 화장대에 놓인 귀걸이암을 바라봤습니다. 뚜껑을 열진 않았지만 유리 뚜껑 너머로 진열된 장신구들을 잠시 꽤 오래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그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아내분이 많이 아끼셨겠어요. 예, 그 순간 지선 씨가 저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침대 쪽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가득 차 있어 보기 좋네요. 저도 가득 채워 주실래요? 그녀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제 다리 사이로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처럼 우리 오늘 밤도 함께해요. 저희는 그렇게 그날 밤도 서로를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길고 더 깊게 외롭고 비어있는 공간을 뜨거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절정이 지나고 옆에 누워서 잠든 그녀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싸해졌습니다. 전 조용히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귀걸이암을 열어봤습니다. 손뗀 흔적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조금씩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불을 어둡게 켜두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머릿속엔 어지러운 생각만 가득했죠. 그녀가 내 집 안을 오가고 있다는 것, 내가 없는 시간에도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아내의 물건들이 사라진 듯한 불안감. 확신은 없지만 이상하잖아.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지선 씨가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해 안 되죠? 좋은 와인 한 병 생겨서요. 혼자 마시긴 좀 그래서. 그녀는 늘 그랬듯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예, 들어오세요. 전 잠시 머뭇거렸지만 또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수상하고 이상했지만 그녀를 볼 때면 함께 격렬했던 그 감정들이 더 커졌거든요. 식탁 옆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두고 우린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죠. 이 와인 제 친구가 프랑스 출장 가서 사다 준 건데 묵힌 지 좀 됐어요. 향이 아주 좋아요. 와인잔이 살짝 흔들리며 붉은빛 액체가 잔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잔을 들고 한 모금 입에 머금었죠. 괜찮네요. 그쵸?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날엔 음악도 하나 틀면 좋은데. 그녀는 핸드폰으로 재즈 음악을 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잔을 들고 절 바라봤습니다. 요즘엔 기분 좀 어때요? 뭐, 비슷하죠. 저는 요즘 참 좋아요. 누군가와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잔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감싸쥐었죠. 정식 씨, 우리 그날처럼 다시 오늘 밤도.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앉으며 그녀의 손이 제 얼굴 위로 올라왔고 눈빛은 지난밤과는 또 다른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늘 입은 거 그때 정식 씨가 주워다 준 그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그 손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제가 싫어졌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너무 쉽게 흘러가는 관계는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서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냥 와인만 마시고 갈게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습니다. 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머리 쪽이 묘하게 서늘해졌고 뒤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괜히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지선 씨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죠.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엔 어젯밤 마시다 남은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잔엔 아직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고 냄새가 조금 시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나갔지? 안방에 조용히 누워 있다가 밖에 나와 보니 이미 없더군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거실 조명은 꺼진 채였고요. 와인잔을 정리하다가 습관처럼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이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20만 원짜리 지폐, 정확히 말하자면 10만 원짜리 2뭉치로 나눠 작은 봉투에 따로 담아둔 돈이었습니다. 현금 급할 때 쓴다고 넣어둔 것이었죠. 그런데 서랍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지? 순간 2눈을 의심했어요. 손가락으로 서랍 안쪽을 더듬으며 혹시 봉투가 밀려 들어간 건 아닐까? 여러 번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그 익숙한 봉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그녀가 무슨 표정으로 있었는지 방을 나서며 무슨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던 이유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죠. 아내의 귀걸이가 사라졌던 것도, 장식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도, 잠깐 다녀간다며 문을 연 그날도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녀가 틀림없어.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집 안에서 내 마음을 훑고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내 물건을 훔쳐간 거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척했고 외로운 척했고 슬픈 표정을 짓고 나를 위로했지만 그 모든 게 그녀에겐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고 믿었던 순간 그 사람은 내 돈과 귀중품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 애초에 제가 가진 재산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게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보다 더 서글픈 감정이더군요.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와인을 치우고 서랍을 다시 몇 번이고 뒤지고 나서도 비상금 봉투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안방으로 들어가 장식장과 서랍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했죠. 아내의 귀걸이, 반지들이 놓인 장식함, 늘 정갈하게 정리해 두던 곳. 그곳이 언제부터인가 엉켜 있었습니다. 귀걸이 1쌍, 반지 2개, 그리고 그 아래 서랍. 작은 회색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죠. 아내가 5년 전 제 생일날 선물해줬던 시계. 그녀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당신은 맨날 시간에 쫓기니까 앞으론 이걸 차고 좀 여유 있게 다녀봐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신이 온통 사업에만 가 있어서 아내가 선물해준 시계를 받자마자 어디다 둔지도 몰랐죠.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혼자 옷장 정리하면서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곤 아내의 서랍에 같이 놔뒀었죠.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시계는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졌네. 목이 탁 막히더군요. 그건 그냥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한때 공유했던 시간의 증거. 그걸 누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외출하고 있을 때, 내가 등을 돌린 사이에 그녀는 하나씩 조용히 계획적으로 내 삶을 뜯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그대로 셔츠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그녀의 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습니다. 지선 씨 집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문을 힘차게 두들겼습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지선 씨가 짧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어머, 정식 씨. 뭐가 그리 급하세요? 역시 하고 싶으시죠? 그녀의 말투, 그 눈빛, 그 웃음까지 이젠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계 내놔요. 전 문 앞에서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선 씨는 놀라지도 않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요. 아내가 생일날 준 시계, 장식장 서랍에 있었던 거, 어젯밤까지 있었던 거.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전 그 말에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하게 변해버린 그녀의 집. 테이블 위엔 화병과 과일 접시, 소파 위엔 제가 선물했던 쿠션도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계? 지선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식 씨.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시계뿐만 아니에요. 귀걸이도, 반지도, 그리고 서랍에 숨겨둔 현금까지. 그걸 제가 왜? 모르는 척 그만하고 빨리 그 시계 가지고 와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빠르게 훑다가 침실 옆 벽 쪽에 작은 캐리어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는 닫혀 있었지만 바닥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보였죠. 최근에 자주 열고 닫았던 흔적. 전 그 캐리어를 끌어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귀걸이, 금목걸이, 구겨진 봉투 안에 현금 뭉치, 그리고 내 시계. 그 모든 게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선 씨는 뒤늦게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미안해요. 그냥 잠깐 빌리려고 한 건데. 이게 빌린 거예요? 훔친 거지. 아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도둑질하면서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한때는 마음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낯설고 무섭고 그 어떤 동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시계를 손에 들고 캐리어 안을 더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정식 씨,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저 정말 정식 씨 좋아했어요. 이건 그냥 아내분이 질투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 물건을 훔쳐요? 당신이 뭔데 내 아내 걸 훔쳐? 그녀는 말이 없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나머지는 두고 갈 테니까 당신이 노력해서 훔친 대가라고 생각해. 그걸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앞에서 꺼져! 전문을 열고 말없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안쪽에선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선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날 이후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삼키는 기분이 어땠냐고요? 가라앉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딱 그 중간 어딘가에 걸린 돌멩이 같았죠. 그날 오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박정훈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내가 세상에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너 어디야? 나와. 오랜만에 오늘 술 한잔 하자. 우리는 동네 근처 작은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손님도 없고 창밖엔 잔잔한 바람만 불고 있었죠. 얼굴이 왜 이렇게 허해졌냐? 임마, 집에만 처박혀 있었냐? 좀 그랬지. 술잔이 한두 번 오간 뒤 저는 술김에 지선 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정훈이가 슬쩍 묻더군요. 지선 씨한테 마음 많이 줬냐? 그냥 뭐 잠깐 흔들렸던 거지. 잠깐 흔들린 게 확실해.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에 남은 소주를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귀걸이, 반지, 시계, 현금까지 그동안 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았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정훈이는 별로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 경희 씨랑 이혼 준비 중이고 별거 하고 있으니까 괜히 외로워서 착각했던 거네. 알아. 근데 그땐 누군가랑 말 섞는 게 너무 그리웠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지. 넌 아직 경희 씨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경희 씨가 없으니까 그 감정을 이상하게 쓴 거지. 그걸 외로움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착각해서 괜히 경희 씨에게 잘 못해줬던 거, 미안한 걸 그 여자한테 푼 거야. 내가 볼 때 넌 아직 경희 씨를 사랑해. 가.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 씨는 진짜 오랜 시간 옆에 있었잖아. 너희 둘이 힘들었던 건 알아. 근데 적어도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야. 내가 너희 둘이서 처음 만나고 어색해하는 그 시절도 옆에서 봤었잖아. 경희한테 난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어. 그걸 이제서야 알았냐? 응. 그날따라 술이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누굴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단 걸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더라고. 부부 사이는 뭘 해줬냐, 못 해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옆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말이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정훈이 말했습니다. 넌 아직 기회가 있는 놈이야. 넌 경희 씨가 널 아직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냐? 저는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덮고 있었고 집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현관 앞에 걸린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죠. 경희가 떠나던 날보다도 한참 전에 붙여놨던 그 마지막 쪽지. 밥 잘 챙겨 먹어요. 일보단 건강이죠.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알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시계를 꺼내 찾습니다. 5년 전 경희가 내게 준 생일 선물을 바보같이 이제서야 손목에 차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고. 내가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고. 늦은 밤이었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소파에 혼자 앉아 불 꺼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는 여전히 손목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일에 선물해준 그 시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지선의 숨결, 그녀의 집, 그녀의 손길, 외로움에 격렬했던 그 싸늘한 감정까지 다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아직 이 안에 어딘가 남아있더군요.
그녀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떨어져 있던 붉은 장미색의 속옷 한 장, 놀라움과 당황, 그걸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누르던 제 손, 문을 열며 당황한 듯 웃던 지선 씨, 전등을 갈아주던 그날, 의자에 올라서던 제 다리를 잡아주던 그녀의 손, 그리고 그 손의 감촉, 그때 느꼈던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 그게 진짜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나 혼자 만든 환상이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그 속옷도 그녀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을까요? 그 기억에 빠져들고 있을 즈음 머릿속을 스치듯 또 다른 기억 하나가 겹쳐 들이쳤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대학 시절 미팅 자리에서 긴 머리를 하던 그녀가 웃으며 다가와 자리에 앉던 그 모습, 내가 먼저 컵에 물을 따라 건넸고 그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친절하시네요. 그 미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그 미소 하나에 가슴이 떨렸고 어떻게든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괜히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40년이 지나고 지선에게서 그 감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아내의 기억을 덧입힌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선은 나를 본 게 아니었고 내가 가진 걸 본 거였고 그런데 나는 그녀가 내가 갖지 못한 걸 채워줄 사람이라고 혼자 착각했던 거죠. 소파에 앉아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늘 바빴죠.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예전의 나, 지선의 환상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내가 밀어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용기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아내가 좋아하던 흰색 도자기 그릇이 하나 남아있더군요. 한때 그릇을 사러 다니던 그녀를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따라가지 않았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거실 장식장 옆 아내가 아끼던 작은 화분. 잎이 반쯤 말라 있었고 물 주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건 아무래도 저였습니다. 이 집의 곳곳엔 그녀가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집에 없었습니다. 창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빛도 소리도 온기조차도 전부 이불 속에 들어간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의 빈자리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몇 달, 별거 중이라고는 했지만 문득문득 그녀의 기척이 그리웠고 그 빈자리를 뭔가로 메우고 싶어 지선을 받아들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문득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빠도 밥 잘 챙겨 먹어요.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주말에도 못 들어와요? 알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아내가 매번 말하던 그 마지막 말이 왜 이제 와서 기억나고 또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괜찮다는 그 말이 얼마나 괜찮지 않았던 건지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나간 시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가 없다는 게 이토록 크고 무거운 일이란 걸 정확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 끝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쓰던 가방이나 소품들을 정리하다 말고 넣어두던 곳이었죠.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 안쪽에 손을 넣어보고 싶더군요. 어디선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첫 냄새가 뒤섞여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권의 작은 수첩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고 낡은 노란 수첩. 아내가 예전에 장볼 때마다 적어놓던 거였습니다. 두부, 미역, 멸치, 짧은 메모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우유 다 떨어진 걸 도대체 왜 말 안 하지? 그걸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말 안 해서 한참을 혼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수첩을 덮으려다 뒷장 안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상태로 접혀 있던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씨, 언젠가부터 저한테 소홀해진 당신이 미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당신이 아플 때가 제일 밉습니다. 일도 좋지만 제발 건강도 챙기고 아프지 마세요. 혼자 쓰는 일기라 당신이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저는 항상 옆에 있어요. 힘들면 가끔이라도 저한테 기대어도 돼요. 그걸 읽으면서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 옆에 있어준 그 사람을 그저 당연한 사람이라 착각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없이도 그게 사랑이란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다시 접어 수첩 맨 앞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실 장식장 유리문 안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올려두었죠.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일찍 떴습니다. 밖은 맑았고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그 빵집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아내와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 초 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빵집이 있었어요. 아내는 거기서 갓 구운 단팥빵과 따뜻한 커피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심코 차키를 들고 자동차에 올라탔고 아무 계획 없이 향한 곳은 결혼 초 아내와 자주 갔던 그 빵집.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작고 낡은 간판의 수정 제과점, 유리창 너머 낯익은 빵 진열대와 달큰한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안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정식 씨. 아내분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잠시 멈추는 듯 했죠. 네, 아내분이랑 여기서 보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한참 전에 먼저 오셔서 창가에 앉아 계세요. 경희가 여기에 있다고요?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창가 자리 햇살이 비치는 테이블에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작은 빵을 천천히 떼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혼자만의 아침을 보내고 있었죠.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이대로 그냥 돌아서면 이번엔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 하지만 그 놀라움 뒤로
어쩐지 작은 미소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오래된 시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 사이로 조용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경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잔을 들고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여기 왜 온 거예요? 전 숨을 한번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오고 싶었어. 생각나더라고. 여기 당신이랑 자주 왔던 거.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요즘 여기 자주 와요. 이상하게 아침마다.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전 그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경희야,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일 핑계로 자꾸 피하고 괜히 짜증만 냈고.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제 시계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시계. 내가 준 거네요. 응, 며칠 전에 찾았어. 이제 항상 차려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 보니까 당신의 빈자리가 참 크더라고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아주 컸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안 냈어요. 나도 이제라도 서로 좀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경희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우린 다시 말없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두 사람이 아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두 사람으로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렘도 미움도 상처도 아닌 남겨진 마음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희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집으로요.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묵은 공기를 걷어내듯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전 예전처럼 소파에 기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었습니다. 뭐 해요? 경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려고 두부도 넣고 호박도 썰었어. 아니, 당신 요리를 할 줄 알았어요? 어제 유튜브로 다 찾아봤어.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반가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찌개와 무생채 그리고 계란찜까지 놓였습니다. 와, 언제 이렇게 다 했대요? 우린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에 따뜻한 사람이 마주 앉은 순간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식사 후 우린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같이 걷는 게 이렇게 편하고 조용한 일이라는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을 땐 경희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왠지 조금 어색하네요. 4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미안해. 그 시간들보다 더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진짜 노력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랐고 같이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지금 제겐 세상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경희와 저는 근처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꿰어 신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경희가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선. 밝은 셔츠에 입꼬리를 살짝 올린 그 표정은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그 웃음이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마주쳤지만 단 한순간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경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겼다는 걸 알았는지 눈길을 떨구고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선이 내리고 경희와 저는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안에서는 오직 둘만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선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죠. 엘리베이터 안 경희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경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건 과거도 유혹도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복도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모습과 무거운 상자가 부딪히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문득 고개를 돌리자 지선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둘러 박스를 옮기고 있었죠. 그녀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졌구나. 경희도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가나 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텅 빈 옆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수한 생각과 기억들이 오갔지만 그날, 그 시간,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걸 그녀와 나는 잘 알고 있었죠. 경희는 먼저 들어갔고 전문 앞에 서서 옆집 문이 천천히 닫히는 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잘 가요. 이젠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노랗게 거실 베란다 끝자락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우리는 베란다 끝 작은 화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는 장갑을 끼고 로즈마리 화분 옆에 새싹을 심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흙을 고르게 펴주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무겁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물 좀 줄래요? 경희의 말에 분무기를 들고 살살 물을 뿌렸습니다. 화분 위로 물방울이 반짝이며 맺혔고 집안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예전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올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퍼지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고 세상의 속도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손을 잡은 당신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이 다 들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삶이고 이제서야 진짜 함께 걷는 시작이라는 걸
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